박선우의 아침은 차갑고 정돈된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아파트. 그녀의 방은 5년 전 세상을 떠난 여동생 선아가 쓰던 물건들로 가득했다. 책상 위에는 선아가 사용하던 낡은 노트북과 복잡한 코드들이 가득 적힌 공책이 놓여 있었다. 방 한쪽 벽면에는 선아가 그린 듯한 우주선 그림과 알 수 없는 기호들이 어지럽게 붙어 있었다. 선아는 천재적인 프로그래머였다. 대기업 알파테크에서 촉망받는 인재로 일했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죽음은 선우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건축가로서의 재능을 인정받던 선우는 동생의 죽음 이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아의 방에 틀어박혀 지내왔다. 그녀는 동생의 흔적을 통해 선아의 삶의 조각들을 통해 숨 쉬는 듯했다. 선우의 삶은 단조로웠다. 아침에는 차가운 시리얼 한 그릇,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 저녁은 배달 음식. 그녀는 식사 내내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적막한 공간을 채웠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회색빛 빌딩들이 무심하게 서 있었고 그 풍경은 선우의 마음처럼 텅 비어 있는 듯했다. 그녀의 방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에서 선우는 홀로 과거 속에 갇혀 있었다. 그녀는 종종 선아가 생전에 사용하던 노트북을 켜고 선아가 코딩하던 오래된 영상 파일을 틀어보곤 했다. 영상 속 선아는 활기찬 모습으로 키보드를 두드렸고 그 모습은 선우의 가슴을 더욱 아리게 했다. 그녀의 목에는 언제나 열쇠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선아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선우에게 주었던 USB 드라이브였다. 선아가 생전에 작업했던 중요한 데이터들이 담겨 있다는 말과 함께 선우는 그 USB를 풀기 위해 수없이 노력했지만 선아만의 독특한 암호화 방식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다. 그 USB는 그녀에게 선아와의 마지막 연결고리였고 동시에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였다. 그녀는 USB를 들여다볼 때마다 어딘가 모르게 긁힌 듯한 작은 흠집들을 발견했다. 마치 누군가 그것을 열려고 시도했던 흔적 같았다. 선우는 가끔 자신을 누군가 주시하고 있다는 불길한 느낌에 사로잡히곤 했지만 그것을 단순한 피해망상으로 치부하려 애썼다. 선아의 죽음 이후 그녀는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외부와 단절된 채 그녀의 세계는 오직 선아의 흔적과 침묵으로 채워져 있었다. 선우는 비록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켰지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는 여전히 선아의 따뜻한 마음과 이타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오랜만에 동네 슈퍼에 들러 생필품을 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어둠이 내린 골목길. 한 노부인이 낡은 스마트폰을 들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노부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아이고, 이거 참, 우리 아들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화면이 잠겨서 아무것도 안 되네. 노부인의 탄식 소리에 선우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노부인의 불안한 표정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선우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결심한 듯 노부인에게 다가갔다. 어르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어색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노부인은 깜짝 놀라 선우를 올려다보았다. 선우는 노부인의 스마트폰을 건네받았다. 선에게서 배운 기본적인 해킹 기술과 자신의 뛰어난 직관력을 발휘하여 노부인의 스마트폰 잠금 패턴을 몇 번 만에 풀어냈다. 자, 여기요. 이제 전화하실 수 있을 거예요.
노부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어머나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아이고, 복 받으실 거예요. 노부인의 진심 어린 감사에 선우의 마음속에 작은 온기가 퍼졌다. 그녀는 노부인에게서 멀어지면서 자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비록 그녀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타인을 돕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의 내면에 잠재된 인간적인 따뜻함이었다. 그러나 선우의 평화로운 침묵은 오래가지 못했다. 몇 주 전부터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자신을 누군가 주시하고 있다는 불길한 느낌은 점차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때로는 집 주변을 서성이는 낯선 그림자를 보았고, 때로는 그녀의 컴퓨터에서 알 수 없는 오류 메시지가 깜빡이곤 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선아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이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니는 듯했다. 선우는 선아가 남긴 유일한 단서, 즉 암호화된 일기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일기장은 선아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쓰여 있었고 그 안에는 복잡한 수학 공식과 알 수 없는 기호들이 가득했다. 선우는 이 일기장을 통해 선아가 무엇을 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왜 죽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으려 애썼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일기장은 그녀에게 선아의 마지막 목소리였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침묵 속에 갇혀 있었다. 선우는 일기장을 펼쳐든 채 밤늦도록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과 함께 미세한 탐구심으로 빛났다. 그녀는 선아의 죽음을 둘러싼 모든 것을 밝혀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의 삶은 영원히 이 어둠 속에 갇힐 것이라고 생각했다. 선우의 침묵 가득한 일상은 일주일 전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첫날 밤 10시 정각, 그녀의 스마트폰이 차가운 울림을 토해냈다. 발신자 번호는 알 수 없음. 선우는 스팸 전화겠거니 하고 무시했다. 하지만 다음 날 밤, 그리고 또 다음 날 밤, 정확히 10시만 되면 똑같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벨소리는 10초간 울리다 뚝 끊겼다. 그녀가 전화를 받으면 언제나 소름 끼치는 정적만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선우는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을 느꼈다. 째깍, 째깍, 마치 시간이 왜곡되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그리고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섬뜩한 한기. 누군가가 아주 가까이, 그러나 동시에 아주 먼 곳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 전화라 생각하고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그러나 소용없었다. 다음 날 밤 10시. 또다시 벨이 울렸다. 선우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틀리지 않았다. 그녀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 알 수 없는 전화가 그녀의 고요했던 삶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밤 10시가 가까워지면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러다 문득 그녀는 발신자 번호가 나직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숫자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선우는 자신의 오래된 전화 기록을 뒤졌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마주했다. 그 번호는 5년 전 죽은 여동생 선아의 옛 휴대폰 번호였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선아의 번호는 이미 오래전에 해지되어 사용할 수 없는 번호였다. 그런데 어떻게 그 번호로 전화가 걸려올 수 있단 말인가? 선우는 공포에 질렸다. 동시에 알 수 없는 희망이 그녀의 마음속에 피어났다. 혹시 선아가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일까? 이 세상 어딘가에서
혹은 저 세상에서 선아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가 선아의 번호를 이용해 자신에게 접근하려는 것일까? 그녀의 내면에는 두려움과 함께 진실을 파헤치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피어났다. 그녀는 전화기를 던져버리고 싶었다. 이 알 수 없는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선아의 마지막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어쩌면 선아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힐 단서일지도 모른다는 미약한 희망이 그녀를 붙잡았다. 그녀는 밤낮으로 그 번호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통신사에 문의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다. 해지된 번호이며 어떤 발신 기록도 없습니다. 통신사 직원들은 선우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다. 그들의 시선은 선우를 더욱 고립시켰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밤 10시 또다시 벨이 울렸다. 선우는 심장이 터질 듯 했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똑같은 침묵.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다. 침묵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마치 물속에서 들려오는 듯한 알 수 없는 노이즈와 함께, 마치 누군가의 숨소리 같은 것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리고 곧이어 10초가 지나자 전화는 끊겼다. 선우는 전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선아. 설마 너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 알 수 없는 전화는 선우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밤 10시마다 찾아오는 침묵의 전화는 그녀의 마음속에 잊고 있던 질문들을 던졌다. 선아는 왜 죽었을까? 사고였을까? 아니면 무엇이었을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그 의문들로 가득 찼다. 그녀는 이 미스터리를 풀지 않고는 결코 평화를 찾을 수 없을 것임을 직감했다. 선우는 결심했다. 그녀는 이 알 수 없는 전화를 통해 선아가 남긴 메시지를 찾아내야만 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선아의 낡은 노트북을 켜고 5년 동안 풀지 못했던 암호화된 일기장을 다시 열었다. 이번에는 다른 마음가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직 진실을 향한 강렬한 열망만이 그녀를 이끌었다. 그녀의 손끝이 키보드 위를 맴돌았다. 선아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가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선우는 여동생 선아의 옛 휴대폰 번호로부터 걸려오는 침묵의 전화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통신사 직원들은 그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 그들은 해지된 번호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선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선아의 번호가 여전히 어떤 방식으로든 살아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는 통신사의 내부 시스템에 접근해야만 했다. 선우는 선아가 남긴 노트북을 열었다. 5년 전, 선아는 알파테크의 촉망받는 프로그래머였다. 선우는 건축학도였지만 선아의 영향으로 기본적인 코딩과 시스템 해킹에 대한 지식을 쌓아왔다. 이제 그 지식을 활용할 때가 온 것이다. 그녀는 밤낮으로 통신사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며칠 밤낮의 사투 끝에 그녀는 시스템의 아주 미세한 백도어를 찾아냈다. 그것은 일반인들은 결코 알 수 없는 마치 숨겨진 문과 같은 것이었다. 선우는 자신의 해킹 능력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시스템에 침투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오갔고 모니터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폭풍처럼 쏟아졌다. 그녀는 완벽한 익명성을 유지하며 시스템 깊숙이 파고들었다. 마침내 선아의 옛 번호에 대한 정보를 찾아냈다. 그 번호는 해지된 것이 맞았다. 그러나 믿을 수 없게도 그 번호로 걸려오는 모든 전화는
특정 비정상적인 IP 주소를 경유하고 있었다. 그 IP 주소는 통신사의 일반적인 네트워크 범위 밖에 존재했다. 마치 유령처럼 떠도는 실체가 없는 주소였다. 선우는 그 IP 주소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미로와 같았다. 수많은 서버와 프록시를 거쳐 연결되는 복잡한 경로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기술과 직관을 총동원하여 그 경로를 따라갔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방해를 받았다. 그녀의 해킹 시도가 다른 누군가에게 감지된 것이다. 시스템 내부에서 또 다른 강력한 방화벽이 갑자기 활성화되며 그녀의 접근을 차단했다. 젠장 선우는 당황했다. 그녀는 그 방화벽을 뚫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그 방화벽은 상상 이상으로 견고했다.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그녀의 접근을 막아섰다. 선우는 이 방화벽이 단순한 보안 시스템이 아니라 누군가 고의적으로 자신을 막기 위해 설치한 것임을 직감했다. 누구냐, 내 네트워크에 침입하다니. 차갑고 기계적인 음성이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다. 선우는 깜짝 놀라 몸을 움찔거렸다. 그녀는 음성 변조 장치를 사용한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 담긴 날카로운 지성과 경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저 내 여동생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고 있을 뿐이야. 선우는 순간적인 판단으로 자신의 의도를 밝혔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상대방에게 무작정 대결하기보다는 진실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여동생의 죽음 설마 그 선아라는 아이를 말하는 건가? 상대방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다. 의심과 함께 약간의 호기심이 섞인 듯했다. 당신은 누구지? 어떻게 선아를 알아? 선우가 되물었다. 나는 민수,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이자 소위 디지털 탐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야. 최근 알파테크 관련해서 흥미로운 사건을 조사 중이었는데 당신이 내 네트워크에 침입한 게 감지됐군. 민수는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그는 일반적인 해커들과 달리 복잡한 디지털 범죄를 추적하고 해결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알파테크의 비밀을 파헤치던 중 선우의 해킹 시도를 발견했던 것이다. 민수는 선우의 솔직한 고백과 그녀의 해킹 실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선우가 단순한 아마추어가 아니라 상당한 실력을 갖춘 해커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선우의 이야기에서 자신의 직감을 따랐다. 선아의 죽음에 얽힌 소문은 사이버 보안 업계에서도 파다했지만 아무도 그 진실을 파헤치려 하지 않았다. 민수는 선우가 그 진실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예감했다. 선우 씨, 당신의 해킹 실력은 대단하군. 하지만 당신이 건드린 문제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해. 알파테크는 단순한 대기업이 아니야. 민수의 목소리에는 경고와 함께 미묘한 제안이 담겨 있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당신이 나를 믿을 수 있을지는 당신에게 달렸지. 민수는 선우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녀에게 협력을 제안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추적해오던 알파테크의 비밀이 선아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선우는 잠시 망설였다. 낯선 사람. 그것도 해킹을 감지한 상대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꺼림칙했지만 혼자서는 이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민수에게 선아의 옛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전화가 정확히 밤 10시에 10초간 울리고 끊긴다는 것,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노이즈와 숨소리 같은 것, 그리고 선아가 남긴 암호화된 USB와 일기장까지. 민수는 선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밤 10시 10초. 흥미롭군. 단순한 전화가 아닐 거야. 어쩌면 선아 씨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일 수도 있어. 민수는 선우의 추측에 동의했다. 그 IP 주소는 알파테크의 비밀 서버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선아 씨가 죽기 직전까지 작업했던 가이아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알파테크는 그 프로젝트에 대해 극비에 붙이고 있어. 민수의 말에 선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가이아 프로젝트, 선아의 일기장에 희미하게 언급되어 있던 이름이었다. 민수는 자신의 스튜디오로 선우를 초대했다. 그의 스튜디오는 첨단 장비들로 가득 찬 거대한 서버실 같았다. 민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해 선아의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의 음파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침묵 속에 섞여 있던 미세한 노이즈는 단순한 잡음이 아니라 특정 주파수에 암호화된 신호였다. 마치 모스 부호처럼 반복되는 신호였다. 이럴 수가, 이건 단순한 전화가 아니었어. 선아 씨가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던 거야. 민수가 흥분하여 외쳤다. 선우는 민수의 분석을 들으며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선아가 정말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더욱 복잡했다. 그 암호화된 신호는 매우 정교하여 풀기 어려웠다. 민수는 선우에게 선아의 암호화된 USB와 일기장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아마 그 안에 이 암호화된 신호를 풀 수 있는 단서가 있을 거야. 선아 씨는 아마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을지도 몰라. 민수의 말에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선아의 USB를 민수에게 건넸다.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암호화된 신호와 USB를 분석하던 그때 민수의 컴퓨터 화면에 비상 알림이 떴다. 알파테크의 중앙 서버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된 것이다. 젠장, 우리가 선아의 번호에 접근한 것을 눈치챈 것 같아. 알파테크가 우리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어. 민수가 이를 악물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알파테크의 보안 최고 책임자인 최이사 이사 최는 민수와 선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최 이사는 냉철하고 잔인한 인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악인이었다. 그는 선아가 가이아 프로젝트의 비밀을 파헤치려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선우가 그 비밀에 접근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를 극도로 경계하기 시작했다. 최 이사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선우라는 여자와 민수라는 해커의 모든 활동을 감시해라. 특히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USB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거해도 좋다.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느껴졌다. 민수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선우 씨, 우리는 이제 알파테크의 표적이 됐어. 그들은 선아 씨가 남긴 USB를 찾고 있어. 그 안에 가이아 프로젝트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을 거야. 민수는 선우의 안전을 걱정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선아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리고 저의 부모님도 그들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선우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녀는 부모님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 또한 최 이사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들은 이제 거대한 그림자와의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최 이사는 선우와 민수가 진실에 다가서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 분명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선아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거대한 기업의 부도덕한 비밀을 폭로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정의로운 싸움이 될 것이었다. 민수와 선우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강한 결의가 타올랐다.
선우와 민수는 민수의 스튜디오에 틀어박혔다. 밤 10시가 다가올수록 민수의 컴퓨터 화면에서는 알파테크의 중앙 서버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경고음을 울렸다. 최 이사가 그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민수는 선아에 암호화된 USB와 일기장을 분석하며 초조하게 말했다. 선아 씨가 남긴 메시지는 단순한 음파가 아니었어. 이건 고도로 암호화된 데이터 스트림이야.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진화하는 암호 같아. 선우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시계가 10시를 알리자마자 선아의 옛 휴대폰 번호로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평소와 달랐다. 침묵 대신 희미하게, 마치 물속에서 울리는 듯한 불협화음의 멜로디가 들려왔다. 익숙한 듯 낯선 그 멜로디에 선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선아와 함께 즐겨 듣던 동요였다. 하지만 동요는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고 그 속에서 알 수 없는 기계음이 섞여 들렸다. 10초가 지나자 전화는 어김없이 끊겼다. 방금 들었어. 동요였어. 하지만 뭔가 이상해. 선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는 그 소리를 녹음하여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음악이 아니야. 선우 씨, 주파수 대역을 조작해서 숨겨진 메시지를 넣은 거야. 게다가 이 주파수 패턴, 어디선가 본 것 같아. 민수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과거 자신이 접했던 특정 고대 암호 체계를 떠올렸다. 민수는 선아에 암호화된 일기장을 펼쳐보았다. 일기장에는 선우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수학 공식과 기하학적인 도형들이 가득했다. 민수는 그 도형들을 보며 무릎을 쳤다. 이거였어. 이 일기장은 단순한 일기장이 아니야. 선아 씨가 이 암호화된 메시지를 풀기 위한 열쇠를 여기다 숨겨뒀던 거야. 민수의 손가락이 일기장 속 한 도형을 짚었다. 이건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에 기반한 암호 체계야. 아주 희귀하고 복잡해서 아무나 해독할 수 없지. 선아 씨는 천재였어. 이렇게 완벽하게 숨겨두다니. 선우와 민수는 일기장과 음파 분석을 통해 선아의 메시지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밤낮으로 컴퓨터 화면 앞에서 씨름했다. 한 글자, 한 글자 해독할수록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선아의 메시지는 알파테크의 비밀 프로젝트인 가이아 프로젝트 R에 대한 것이었다. 가이아 프로젝트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전 세계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예측하고 심지어는 조작하려 했던 거대한 감시 시스템이었다. 궁극적으로는 특정 집단이 전 세계를 통제하려는 야망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선아의 메시지에 민준의 부모님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우리 부모님이 이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다고 선우의 목소리는 경악으로 가득했다. 메시지에는 선우의 부모님이 과거 알파테크의 초기 연구팀에 소속되어 가이아 프로젝트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프로젝트의 윤리적인 문제점을 깨닫고 탈퇴하려 했지만 이미 너무 깊이 관여되어 있었다. 최 이사는 그들의 탈퇴를 막고 프로젝트를 은폐하기 위해 그들을 제거했던 것이다. 선아는 부모님의 복수를 위해 가이아 프로젝트의 비밀을 파헤치고 그 증거를 세상에 알리려 했던 것이다. 선아는 메시지에서 부모님이 남긴 또 다른 단서가 있을 것이라고 암시했다. 그것은 바로 선우의 집에 있는 낡은 액자 뒤에 숨겨진 것이라고 했다. 선우는 메시지를 읽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부모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선아가 그 진실을 파헤치려다 최이색에 살해당했다는 사실에 그녀는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다. 최이사, 이 악마 같은 자식. 선우의 주먹이 떨렸다. 그녀는 민수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낡은 액자 뒤를 확인하자 액자 뒤에는 이중으로 된 뒷면이 있었다. 그 뒷면을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과 작은 금속 상자가 들어있었다. 종이에는 알 수 없는 문자와 기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금속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과 USB 포트가 달린 작은 조각상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선우의 부모님이 젊은 시절에 최 이사와 함께 알 수 없는 고대 유물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유물은 알파테크의 로고와 흡사한 문양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가이아 프로젝트의 기반을 고대 유물에서 찾으려 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했다. 그리고 조각상은 선아의 USB와 꼭 맞는 크기였다. 마치 선아의 USB를 위한 열쇠 구멍 같았다. 이게 부모님이 남기신 마지막 단서야. 선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는 조각상을 유심히 살펴봤다. 이 조각상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야. 이건 선아 씨가 남긴 USB의 마지막 암호를 풀 수 있는 장치일 거야. 선아 씨는 당신의 USB를 통해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폭로할 계획이었던 거야. 민수는 선아의 치밀함에 감탄했다. 선우는 선아의 USB를 조각상의 USB 포트에 꽂았다. 그러자 조각상에서 섬광이 터져 나오며 주변의 모든 전자기기가 일시적으로 오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선우의 머릿속에 또 다른 생생한 환영이 스쳐 지나갔다. 이번에는 단순한 소리나 이미지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직접 과거로 돌아간 듯한 생생한 영상이었다. 환영 속에서 민준의 부모님이 보였다. 그들은 연구실에서 가이아 프로젝트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고 경악하는 모습이었다. 이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야. 우리는 이런 것을 만든 게 아니었어. 아버지의 절규가 들렸다. 그리고 최 이사가 나타나 그들을 위협하는 모습. 부모님이 필사적으로 저항하다 결국 살해당하는 잔인한 장면이 펼쳐졌다. 선아가 그 모든 것을 몰래 녹화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환영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선아는 부모님이 숨겨둔 단서와 자신이 기록한 모든 증거를 USB에 담아 선우에게 맡겼던 것이다. 환영의 끝에는 선아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가 들렸다. 언니, 꼭 진실을 밝혀줘. 세상의 빛을 보여줘. 선우는 환영에서 깨어나자마자 숨을 헐떡였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부모님과 선아의 죽음이 모두 최 이사의 잔인한 계획 때문이었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순간이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정의를 향한 불타는 열망이 끌어올랐다. 바로 그때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민수가 창밖을 내다봤다. 젠장 최 이사가 벌써 눈치챈 거야.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걸 알았어. 밖에는 알파테크의 사설 경비원들이 건물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다. 최 이사는 선우가 부모님의 마지막 단서를 찾아냈음을 직감하고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해 움직인 것이 분명했다. 민수는 재빨리 선우의 손을 잡았다. 선우 씨, 서둘러야 해. 그들이 오고 있어. 그들은 모든 증거물 해독된 일기창, USB, 조각상 등을 챙겨 달아나기 시작했다. 민수는 선우가 가지고 있던 USB를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하여 데이터를 백업하려 했지만 최 이사는 이미 서버를 완전히 장악하고 모든 네트워크를 차단한 상태였다. 그는 모든 것을 막으려 할 거야. 우리가 그 증거를 세상에 알리지 못하게. 민수의 얼굴에 절박함이 스쳤다. 그들이 도망치는 순간 복도에서 최 이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선우, 거기 서라. 내 부모님과 내 동생처럼. 너도 여기서 사라지게 될 거야. 최 이사는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최 이사의 뒤에는 건장한 체격의 사설 경비원들이 총을 들고 서 있었다. 그들은 민준과 수진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여기서 민준과 수진은 오타로 보이며 선우와 민수가 맞습니다. 민수와 선우는 달아났다. 그들의 눈앞에는 거대한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은 이제 최 이사라는 거대한 벽과 직접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진실을 세상에 밝히는 것이었다. 최 이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선우의 등 뒤를 쫓았다. 내 부모님과 내 동생처럼 너도 여기서 사라지게 될 거야. 그 말은 선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30년 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부모님의 죽음, 그리고 선아의 죽음 뒤에 최 이사가 있었다는 잔혹한 진실. 분노와 복수심이 그녀의 전신을 휘감았다. 민수는 선우의 손을 꽉 잡고 그녀를 이끌었다. 그들의 발소리가 낡은 아파트의 복도를 가득 채웠다. 뒤에서는 최 이사의 사설 경비원들이 총을 들고 거칠게 추격해왔다. 그들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그들에게는 포기할 선택지가 없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달렸다. 어둠이 짙게 깔린 복도를 가로질러 비상 계단을 향해 몸을 던졌다. 낡은 계단은 그들의 발소리에 맞춰 삐걱거렸고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민수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선우 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들을 백업해야 해. 최 이사는 이 모든 것을 없애려 할 거야. 그들이 간신히 낡은 아파트 건물을 빠져나오자 밖은 이미 최 이사의 경비원들로 가득했다. 검은색 SUV 차량들이 아파트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고 사설 경비원들은 손전등을 들고 사방을 수색하고 있었다. 젠장 사방이 막혔어 민수가 이를 악물었다. 그들은 골목길로 몸을 숨겼지만 경비원들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져 왔다. 선우의 손에 들린 선아의 USB와 조각상이 그녀의 심장처럼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만 했다. 민수 씨, 내가 미끼가 될게요. 당신은 이 증거들을 가지고 도망쳐요. 선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민수는 그녀의 말에 경악했다. 무슨 소리야? 혼자서는 안 돼. 괜찮아요. 선아가 저에게 힘을 줄 거예요. 선우는 민수의 손에 USB와 조각상을 쥐어주었다. 그녀는 선아의 USB에 백업되지 않은 마지막 핵심 데이터, 즉 가이아 프로젝트의 최종 활성화 코드와 최 이사의 범죄가 담긴 영상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을 최 이사에게서 지켜내야만 했다. 선우는 숨어있던 골목길에서 뛰쳐나와 경비원들의 시선을 끌었다. 여기 있다, 내가 박선우다. 그녀의 외침에 경비원들이 일제히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 혼란을 틈타 민수는 가까스로 경비원들의 포위망을 뚫고 달아났다. 그는 멀리서 선우가 홀로 경비원들에게 맞서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과 동시에 그녀의 용기에 경외심을 느꼈다. 꼭 성공해야 해. 선우 씨, 민수는 속으로 외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선우는 홀로 경비원들과 맞섰다. 그녀는 비록 체력적으로 열세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타는 복수심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경비원들의 허술한 보안 시스템을 재빨리 파악하고 건물 주변에 보안 카메라를 해킹하여 그들의 움직임을 방해했다. 그녀는 선아가 남긴 메시지 속에서 배웠던 고도의 심리전을 활용하여 경비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나침반 이전 챕터에서 USB 열쇠 펜던트로 언급되었으므로 여기서는 열쇠 모양의 USB 펜던트,
통일합니다. 은 격렬하게 진동하며 푸른빛을 뿜어냈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도 선우의 길을 밝혀주는 듯 했다. 선우는 경비원들을 피해 낡은 창고 건물 안으로 몸을 피했다. 창고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낡은 기계들이 을씨년스러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때 창고 문이 거칠게 열리며 최 이사가 그의 가장 강력한 부하 몇 명과 함께 들어섰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박선우, 네 동생처럼 어리석은 짓을 하는군. 이제 이 모든 것을 끝내주지. 최 이사의 목소리에는 승리감과 함께 잔인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선우가 USB를 민수에게 건네준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선우가 여전히 USB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네가 한 짓을 세상에 알릴 거야. 네 탐욕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산산조각 났어. 선우가 소리쳤다. 최 이사는 비웃으며 다가왔다. 세상 그깟 세상이 뭘 할 수 있다고. 가이아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세상은 내 손 안에 있을 거야. 너희 가족은 그저 불필요한 장애물이었을 뿐이다. 최 이사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찾고 검은색 리모컨을 꺼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이아 프로젝트의 최종 활성화 코드가 실행되고 있어. 20분 후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정보가 내 손 안에 들어오게 될 거다. 네 동생은 이 마지막 코드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실패했지. 최 이사는 비웃으며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려 했다. 그의 얼굴에는 광기 어린 미소가 번졌다. 선우는 절박했다. 그녀의 눈에 창고 한쪽에 놓인 낡은 용접 장비가 들어왔다. 선화의 메시지 속에서 가이아 프로젝트의 활성화 코드는 특정 주파수와 결합된 물리적인 방해를 통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용접 장비로 다가갔다. 최 이사는 그녀의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오직 리모컨의 버튼을 누를 생각만 하고 있었다. 멈춰, 선우가 소리쳤다. 그녀는 용접 장비의 전원을 켜고 가장 강력한 출력으로 설정했다. 낡은 장비에서 섬광이 터져 나오며 강렬한 주파수가 방출되기 시작했다. 주파수는 최 이사의 리모컨과 가이아 프로젝트의 활성화 코드를 연결하는 신호의 간섭을 일으켰다. 최 이사는 당황하여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그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던 검은 연기 이전 챕터에서 어둠의 존재가 봉인 해제 장치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로 묘사되었으므로 최 이사가 유물을 소지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어둠의 존재와 관련된 힘으로 묘사하겠습니다. 는 일시적으로 사라졌다. 이게 무슨 짓이야? 최 이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는 선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선우는 용접 장비를 휘두르며 최 이사의 접근을 막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선화의 마지막 메시지, 세상의 빛을 보여줘라는 말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바로 그때 창고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민수가 이지원 기자와 함께 경찰을 데려온 것이다. 이지원 기자는 최 이사의 모든 범죄를 폭로하는 기사를 이미 작성하여 송신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녀는 최 이사가 가이아 프로젝트를 최종 활성화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지원 기자는 민수에게서 받은 증거물들을 들고 경찰과 함께 창고 안으로 진입했다. 그녀의 카메라가 최 이사의 모든 악행을 생생하게 담기 시작했다. 경찰들이 최 이사와 그의 부하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최 이사는 경찰의 등장에 당황하여 뒤로 물러섰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민주는 바닥에 떨어진 리모컨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가이아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막으려 했다. 안 돼, 멈춰. 선우가 소리쳤다. 그녀는 용접 장비를 집어던지고 민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열쇠 모양의 USB 펜던트에서 푸른빛이 강렬하게 뿜어져 나왔다. 민준은 본능적으로 펜던트를 꽉 쥐었다. 그 순간 펜던트에서 강렬한 에너지 파동이 터져 나오며 민준의 몸으로 흘러 들어갔다. 민준의 눈앞에 선아의 환영이 나타났다. 선아는 미소 지으며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언니, 이제 언니가 모든 것을 끝내야 해. 내가 남긴 마지막 코드는 언니의 마음에 있어. 선아의 목소리는 사라졌지만 그 메시지는 민준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민준은 깨달았다. 선아가 남긴 마지막 코드는 물리적인 코드가 아니라 그녀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진실을 향한 의지였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희망의 코드였다. 민준은 정신을 집중했다. 그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자신의 고대 유물 감응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다. 그의 눈앞에 최 이사의 리모컨과 연결된 가이아 프로젝터의 활성화 코드가 마치 빛의 선처럼 보였다. 민준은 자신의 손을 뻗어 그 코드에 닿으려 했다. 그의 손끝에서 푸른빛이 뿜어져 나왔다. 바로 그때 최 이사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총을 주워 민준에게 겨누었다. 죽어라. 총성이 울렸다. 민준은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수진 박사 챕터 하하에서 이수진 박사는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여기서는 민수가 민준을 막는 것으로 흐름을 조정합니다. 민준의 앞을 가로막았다. 민준아, 안 돼. 민준은 선우의 오타로 보이므로 여기서는 민수가 선우의 앞을 막는 것으로 변경합니다. 민수는 총을 피했지만 총알은 그의 어깨를 스쳤다. 민준은 고통 속에서도 손을 뻗어 가이아 프로젝트의 활성화 코드를 붙잡았다. 그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은 코드를 휘감았고 이내 코드는 산산조각나며 사라졌다. 가이아 프로젝트는 그렇게 완전히 중단되었다. 최 이사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의 거대한 야망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경찰들이 즉시 최 이사를 체포했다. 그는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수갑이 채워져 끌려갔다. 그의 악행은 만천에 드러났고 그는 자신의 탐욕과 잔혹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그의 모든 불법 사업은 중단되었고 그의 재산은 몰수되었다. 모든 과정은 이지원 기자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그녀의 눈빛은 정의감으로 불타올랐다. 민주는 쓰러진 민수를 부축했다. 여기서 민주는 선우의 오타로 보이며 선우가 민수를 부축하는 것으로 변경합니다. 민수의 어깨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괜찮아요, 민수 씨. 선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민수는 고통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별거 아니야. 우리가 해냈어, 선우 씨. 선우는 자신의 손에 들린 열쇠 모양의 USB 펜던트를 바라봤다. 펜던트는 더 이상 격렬하게 빛나지 않았다. 푸른빛은 희미해졌지만 그 안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것은 선아의 사랑과 희생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녀는 마침내 부모님과 선아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그들의 한을 풀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진실을 밝히고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진실의 수호자로 거듭날 것이었다. 최 이사가 체포되고 가이아 프로젝트가 영원히 중단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차갑고 메말랐던 저수지 바닥은 이제 겨울비가 스며들어 조금씩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그 위를 드리웠던 죽음의 그림자 또한 서서히 거쳐가는 듯했다. 박선우의 어깨에 난 상처는 아물어 갔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이 새겨진 상처들은 여전히 선명했다. 부모님과 선아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그 배후에 숨겨져 있던 최 이사의 추악한 진실은 선우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민수가 그녀의 곁을 지켰고 이지원 기자는 세상에 진실을 알리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그들은 함께 진실을 마주했고 함께 아픔을 나누며 새로운 평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조규만 이전 챕터에서는 조규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았으므로 최 이사로 통일하여 서술하겠습니다. 의 체포 소식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알파테크의 비윤리적인 가이아 프로젝트와 개인정보 조작 시도는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최 이사는 살인, 개인정보 침해, 그리고 기업 비리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의 추악한 민낯은 전 세계인들의 공분을 샀다. 알파테크는 대규모 수사에 직면했고 모든 불법 사업은 즉각 중단되었으며 그의 자산은 정부에 의해 몰수되어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과 공익사업에 사용될 예정이었다. 최 이사의 광기 어린 야망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선우는 민수와 이지원 기자와 함께 모든 진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선우가 발견한 부모님의 증거 자료와 선아가 남긴 메시지, 그리고 가이아 프로젝트의 충격적인 실체는 대중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이 모든 진실은 이지원 기자의 보도를 통해 전 세계에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선우는 진실의 수호자로 불리며 전 세계적인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고통받는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특히 선우의 특별한 능력은 학계와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무엇보다 선우의 외할머니는 오랜 시간 동안 짓눌러왔던 슬픔과 불안에서 벗어나 마침내 평화를 찾았다. 그녀는 선우가 최 이사를 맡고 부모님과 선아의 한을 풀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외할머니의 눈빛은 이전의 슬픔 대신 자랑스러움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선우는 외할머니의 곁에서 오랜만에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었다. 외할머니는 이제 선우가 위험한 일에 뛰어드는 것을 막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능력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녀는 선우에게 네가 가진 그 특별한 능력은 분명 선아가 남긴 마지막 선물일 거야. 그걸 좋은 곳에 사용해야 한단다 라고 말하며 선우의 앞길을 축복해 주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이아 프로젝트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복구되고 보호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민수는 선우의 지휘 아래 가이아 프로젝트의 시스템을 역설계하여 모든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왔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드러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디지털 보안 인식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에는 민수와 이지원 기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선우는 자신의 고대 유물 감흥 능력, 이전 챕터에서 선우의 능력은 선에게 배운 기본적인 해킹 기술과 자신의 뛰어난 직관력, 열쇠 모양의 USB 펜던트를 통한 에너지 파동 감응, 그리고 선아의 환영을 보는 능력 등으로 묘사되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고대 유물과 연결된 심층기억 감응 능력으로 새롭게 명명하겠습니다. 을 활용하여 고대 문명의 유물들이 품고 있는 에너지와 기억의 파동을 읽어내는 데 집중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환영들이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과거의 정보와 감정이 응축된 기억의 파동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 능력을 활용하여
훼손된 문화유산의 원래 모습을 복원하고 잃어버린 역사적 사건들의 진실을 밝혀내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나약한 건축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고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는 기억치유 전문가이자 문화유산 복원 전문가로 거듭났다. 그녀의 삶은 타인을 위한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민수는 선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는 선우의 능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앞장섰다. 그는 선우의 능력이 단순히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특정 파장의 에너지를 감지하고 해석하는 뇌의 특별한 능력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그는 선우의 능력을 활용하여 훼손된 문화재의 원래 모습을 복원하고 고대 문명의 비밀을 해독하며 나아가 잃어버린 기억이나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치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진실의 파동 연구소를 설립하는 데 성공했다. 민수는 이 연구소의 소장이 되었고 선우는 그의 특별한 능력을 활용하여 연구소의 핵심 연구원이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지원 기자는 진실의 파동 연구소의 대변인이자 홍보 책임자로 활동하며 연구소의 활동을 세상에 알리는 데 힘썼다. 그녀는 선우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방영했고 이는 전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선우의 용기 있는 행동과 그녀의 특별한 능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었다. 이지원은 선우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이자 조력자였다. 그녀는 언론의 힘을 이용해 최 이사와 같은 비윤리적인 범죄와 개인정보 침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의 감시를 촉구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기사와 방송은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다. 어느 날 저녁, 선우는 민수와 함께 진실의 파동연구소의 작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복구된 가이아 프로젝트 시스템의 잔해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새롭게 개발 중인 기억치유 프로그램의 시제품이 빛나고 있었다. 정말 놀라워요. 민수 씨, 이렇게 완벽하게 시스템을 복구하고 새로운 기술까지 개발하다니. 선우가 감탄하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민수는 선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선우 씨 덕분이야. 당신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그의 눈빛은 이전의 학자적인 탐구심뿐만 아니라 선우를 향한 깊은 신뢰와 따뜻함으로 빛났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선 깊은 신뢰와 존경으로 맺어진 관계가 되었다. 민수는 선우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믿을 수 있는 조력자였다. 그때 연구소의 문이 열리고 선우의 외할머니가 따뜻한 차와 다과를 들고 들어오셨다. 얘들아,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지. 이거라도 먹으면서 해라. 외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녀는 선우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선우는 외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없었다. 그녀는 가족의 사랑과 진실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그 결과로 얻은 평화는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것이었다. 선우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올려다봤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은 더 이상 그녀에게 공허함을 안겨주지 않았다. 그녀의 손목에는 여전히 낡은 열쇠 모양의 USB 펜던트가 차여 있었고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멈춰 있지 않았다. 아픔의 상징이 아니라 희망과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지난 세월 쉼없이 달려왔다.
그녀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새벽을 맞이했음을 느꼈다. 과거의 그림자는 더 이상 그녀를 쫓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함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찾았고 타인을 위한 삶의 목적을 발견했다. 그녀는 이제 세상의 빛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는 진실의 소작이자 잃어버린 역사의 파수꾼얼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이 모든 비극을 넘어서는 새로운 역사의 서막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의 전화에 시달리지 않았다. 이제 전화가 울린다면 그것은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알리는 소리일 것이었다. 최 이사의 몰락과 그의 불법 사업들이 해체된 지 2년, 그리고 진실의 파동연구소가 설립된 지 2년이 흘렀다. 박선우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열쇠 모양의 USB 펜던트는 이제 더 이상 멈춰있지 않았다. 그 펜던트는 그녀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 그리고 그녀가 걸어온 고통스러운 여정의 증표이자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잃어버린 열정과 목적을 되찾은 것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선사하는 희망의 등대가 되었다. 박선우의 명성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나약한 건축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의 파동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자 기억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실을 밝히는 기억치유 전문가이자 문화유산 복원 전문가로 불렸다. 그녀의 저서 멈춰버린 나침반, 다시 길을 찾다. 이전 챕터에서 열쇠 모양의 USB 펜던트로 통일되었으므로 책 제목은 침묵의 외침, 진실을 찾다마로 변경하여 통일성을 유지하겠습니다. 는 전 세계 20개국에서 번역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 인쇄는 연구소의 재정을 튼튼히 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책의 내용은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을 찾는 여정, 부모님과 선아의 죽음에 얽힌 진실, 그리고 최 이사의 만행을 폭로하는 과정이 담겨 있었다. 많은 독자들이 그녀의 용기와 진심에 감동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고통받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 그녀의 고향 마을 근처 저수지는 이제 완전히 복원되어 다시 평화로운 풍경을 되찾았다. 저수지 바닥에 드러났던 고대 유물과 흔적들은 민수와 선우의 노력 덕분에 국가 중요 문화유산 타그로 지정되어 보존되었고 철저한 발굴과 복원 작업을 거쳐 시간의 샘 고대 문명 유적 공원터로 재탄생했다. 이 공원은 고대 문명의 신비로움과 선우의 용기 있는 이야기가 결합되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선우는 이 공원의 홍보대사이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고대 문명의 지혜를 현대인들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평화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앞장섰다. 공원 내에는 선우가 직접 설계한 진실의 등대치가 세워져 과거의 어둠을 밝히고 미래의 희망을 비추는 상징이 되었다. 이 등대는 선화의 펜던트를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방문객들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진실의 파동연구소는 서울 도심에 거대한 본사를 두고 전국 각지에 지부를 설립하며 끊임없이 확장되었다. 수많은 인공지능 전문가, 심리학자, 신경과학자들이 민수의 비전에 동참했고 그들은 선우의 고대 유물과 연결된 심층 기억 감응 능력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기억 치유 기술을 개발하는 데 매진했다. 선우의 능력은 단순한 기억 공유를 넘어 물체에 남아있는 감정적 파동을 읽어내고 그것을 시각적, 청각적으로 재현하는 독특한 형태임이 밝혀졌다. 연구소는 이 능력을 심층 기억 감응 기술론이라고 명명하고
이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연구소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잃어버린 기억과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실질적인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선우는 연구소의 모든 수익을 재투자하여 취약계층의 기억 치유를 돕는 데 사용했다. 그녀는 직접 상담 세션에 참여하여 전쟁 트라우마를 겪는 참전 용사들, 사고로 기억을 잃은 환자들, 그리고 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이들의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주거나 그들이 아픈 기억과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의 따뜻한 공감 능력과 뛰어난 통찰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위로를 주었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선우의 이야기는 TV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방영되었고, 그녀는 전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민수는 선우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이자 멘토 역할을 계속했다. 그는 진실의 파동연구소의 소장으로서 선우의 능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의료 분야와 문화유산 복원 분야에 적용하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민수는 선우를 진정한 동반자이자 존경하는 동료로 여겼으며 선우 역시 그를 자신의 능력을 이해하고 발전시켜준 진정한 스승이자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따랐다. 그들은 단순한 동료를 넘어선 깊은 사랑과 존경으로 맺어진 진정한 가족과도 같았다. 민수는 선우의 능력을 인류의 선물이라고 칭하며 그 능력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선우의 외할머니는 이제 연구소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다. 그녀는 연구소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고 때로는 손수 만든 간식을 대접하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연구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선우가 진실을 밝히고 세상을 돕는 위대한 인물로 성장하는 것을 보며 깊은 자부심을 느꼈다. 이지원 기자는 진실의 파동연구소의 대변인이자 홍보 책임자로 활동하며 연구소의 활동을 세상에 알리는 데 힘썼다. 그녀는 선우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계속해서 제작하고 국제학술지에 연구소의 성과를 발표하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진실을 향한 열정은 선우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다. 최 이사는 교도소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여전히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그의 힘은 완전히 상실되었고 그의 이름은 탐욕과 악행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그의 모든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어 진실의 파동연구소를 비롯한 공익단체에 기부되었다. 탐욕으로 얼룩졌던 그의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다. 어느 맑은 가을날 박선우는 서울 도심에 새로 완공된 희망의 울림센터 수원지에 개관식 연단에 섰다. 이곳은 과거 최 이사의 불법 사업체가 있던 부지에 지어진 곳으로 최첨단 기억 치유 시설과 고대 문명 연구가 이루어지는 복합센터였다. 최 이사의 탐욕이 깃든 건물이 이제는 치유와 희망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센터 건물은 고대 유물의 문양과 현대적인 건축 양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디자인으로 설계되었고 옥상에는 작은 명상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다. 개관식에는 전 세계의 저명한 학자, 정치인, 언론인 그리고 선우의 도움으로 새 삶을 찾은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선우는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은 자의 지혜와 아픔을 통해 얻은 강인함, 그리고 세상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저는 한때 길을 잃은 영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도시의 그림자 속에 숨어 살았죠. 하지만 저는 낡은 펜던트와 그 속에 담긴 부모님과
동생의 마지막 흔적, 그리고 저의 숨겨진 능력을 통해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잔혹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진실은 저를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 넣었지만 동시에 저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선사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으며 상처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 모두 안에는 알 수 없는 특별한 힘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중요한 것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이 희망의 울림센터를 통해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 안에는 알 수 없는 특별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만의 지도에 없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의 끝에는 분명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뒤바꿀 아름다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강연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고 그녀의 용기와 진심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강연이 끝난 후 수많은 사람들이 선우에게 다가와 자신의 기이한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그녀의 이야기가 자신들의 삶에 얼마나 큰 위로와 영감을 주었는지 고백했다. 선우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연단 아래에서 민수는 선우와 그녀의 곁에 서 있는 외할머니,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선우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이지원 기자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가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강연이 끝난 후 그는 선우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손을 잡았다. 정말 멋있었네. 선우 씨, 자네는 이제 내가 알던 그 평범한 아이가 아니야. 진정한 영웅이 되었네. 민수의 말에 선우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다. 민수 씨 덕분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민수 씨의 믿음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들의 관계는 핏줄을 넘어선 깊은 사랑과 존경으로 맺어진 진정한 가족이었다. 그날 밤 선우는 희망의 울림센터의 최상층 사무실에 앉아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은 더 이상 그녀에게 공허함을 안겨주지 않았다. 그녀의 손목에는 여전히 낡은 열쇠 모양의 USB 펜던트가 차여 있었고 이제 펜던트는 정확히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것은 아픔의 상징이 아니라 희망과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지난 세월 쉼없이 달려왔다. 그녀의 몸은 피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새벽을 맞이했음을 느꼈다. 과거의 그림자는 더 이상 그녀를 쫓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함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찾았고 타인을 위한 삶의 목적을 발견했다. 그녀는 이제 세상의 빛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는 진실의 수호자가 되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빌딩 숲 너머 희미하게 반짝이는 고향 마을의 불빛이 보였다. 그곳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한 곳이자 그녀의 영원한 안식처였다. 선우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손목에 차여있는 낡은 펜던트가 그녀의 손 안에서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것은 그녀가 겪어낸 모든 시련과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든 경험을 상징하는 영광의 상처가 되었다. 선우는 이제 알았다. 삶은 예측 불가능한 미스터리로 가득하지만 사랑과 용기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될 새로운 역사의 서막이었다. 그녀는 영원히 기억될 희망의 메아리가 될 것이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